이 후덥지근하고 몽실몽실한 밤, 친구들과 함께 하루의 노곤함을 치맥으로 풀기 딱 좋은 초여름 날씨가 왔죠. 그렇게 친구를 불러 오랜만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다 보면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은 있지만 마시다 보면 어째 좀 밍밍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소주를 타서 먹어볼까 하고 소주를 타면 더 맛이 좋아서 이때부터 소맥으로 달리다가 네 발로 기어 나오게 될 정도로 맥주 맛보다는 오히려 소맥을 타서 마시는 게 더 맛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말인데 국산 맥주는 왜 맛이 이렇게 밍밍할까요? 혹시 물이라도 탄 거 아닐까 의혹을 가질 정도로 밍밍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물을 탄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범죄적인 사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진술한 이야기는 한국 맥주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맥주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 카스, 하이트 정도가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둘 맥주들은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맥주 판매량으로 쌍두마차처럼 1, 2위를 차지하는 브랜드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처음 접하는 맥주가 이 카스와 하이트일 경우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맥주의 맛, 밍밍한 느낌의 맥주 맛이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에이 설마 이거 물 탄 건 아니겠지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서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진짜 실제로도 물을 탄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진짜야? 너무 혼란스러운 사실에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이게 불법적으로 물을 타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아니었고요. 하이 그래비티라는 공법을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공법은 일반 맥주처럼 4.5도에서 5도의 맥주를 생산하는 게 목표로 둔 거 아니고 처음부터 6에서 8도 심지어는 10도까지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드는 제조법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맥주들은 4.5도에서 5도 사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도수의 맥주에 탄산이나 물을 섞어서 희석시킨 게 지금의 카스나 하이트 같은 맥주입니다. 이거 이제까지 물탄 맥주를 마신 거였네. 하이그래비티인지 뭔지 그게 문제가 많구만 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버드와이저나 밀러 같은 미국 맥주들도 이 공법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법 때문에 밍밍한 맛이 생긴 거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미국 맥주들의 맛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럼 원재료를 아낀 거 아니야?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6.7% 이상의 메가가 들어가야 맥주였던 게 1999년 개정된 법에선 메가가 10% 이상만 들어가도 맥주라고 정정한 것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기엔 기존의 맛이 많이 옅어진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메가 함량 10% 안팎의 발포주들이 대거 수입돼서 이 세금을 걷기 위해 기준을 낮췄던 거지 실제 한국 맥주의 메가 함량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진실은 잘 모르겠고요. 또 독일처럼 물, 메가, 효모, 홈만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쌀 같은 첨가제도 넣어서 그런 거다 라는 말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미국의 맥주 생산 기술을 따라한 게 한국 맥주라서 한국 맥주처럼 미국 맥주도 쌀 같은 첨가물을 넣는 맥주들이 많은 데다가 이 유럽의 에일 맥주라고 하는 것들도 첨가제를 넣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니까 단순히 첨가물들이 더 들어가서 맛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 맥주는 밍밍한 맛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세금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술에 대한 세금법이 상당히 뒤떨어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메가, 홉, 심지어 밀 같은 걸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에서 맥주 1리터 제작에 대한 세금이 아닌 원재료 값에 세금을 때려박는 어이없는 세금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900원의 생산 원가에 마진 100원을 포함한 1000원의 판매가를 가진 맥주를 판매하려면 936원의 세금이 드는 미친 세금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생산 원가에는 인건비, 유통비, 생산비 등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경비까지 생산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재료비가 600원이라고 해도 생산 원가는 900원 정도가 돼버려서 세금이 미친듯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그래서 좋은 원료를 쓰려면 그만큼 세금이 더 불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회사들이 이 미친 세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하이 그래비티 공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에 맞춰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하이 그래비티 맥주 생산 최적화에 열을 올렸고 탄산을 섞는 방향으로 한 우물만 판 결과가 지금 흔히 오줌 맛, 맥맛을 가진 양산형 한국 맥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맥주 생산과 유통에 대한 기준이 2002년 이전까지는 연간 1200만 병을 생산해야지 맥주를 만들 수 있었던 면허가 주어져서 신생기업은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에다가 그나마 이 기준이 약해진 2002년 이후에는 12만 병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맥주 제작 회사들
회사들은 마트나 편의점, 술집 등의 유통을 할 수가 없었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법 때문에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반짝 나오다 사라졌고, 맥주 다양성은 당연히 사라지고 결국 대형 회사들의 맥주들이 시장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특이하고 다양한 맥주는 나오지 않지, 기존에 최적화해놓은 양산 맥주들만 나오지, 주세법 때문에 프리미엄 맥주는 못 만드는 환경이 삼위일체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2014년에 클라우드라는 오리지널 그래피티, 즉 추가로 물을 타지 않아서 기본이 잘 지켜진 맥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시 초창기 때에 잠깐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다가 지금에서는 2019년 기준 2.1%로 점유율이 떨어지게 됐죠.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 소비자들도 시원한 청량감을 더 좋아하는 입맛에 길들여진 것 같고, 풍미와 개성은 노하우가 있는 해외 맥주에 뒤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요즘은 또 한강, 광화문, 곰표, 강서 뭐 이런 맥주들이 엄청 많이 보여서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이 확 와닿지도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이런 수제 맥주가 갑자기 나온 때가 언제인가 떠올려 보면은 2019년 후반기쯤 시작해서 많이들 나왔었는데, 이때가 드디어 맥주 주세법이 생산 원가에서 1리터의 생산당 세금으로 바뀌어서 좋은 원료로 만들어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맥주들을 내놓기 시작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많은 내용들을 딱 정리하자면, 생산 원가에 부여된 어이없는 세금 구조, 신생 수제 맥주 기업들이 넘을 수 없었던 제조 면허 구조, 많은 사람들의 양산형 맥주 소비 선호도,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이 수십 년간 고착된 결과로 지금의 한국 맥주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뭐 저는 아직도 독일 라거나 필젠 계열 맥주들이 입맛에 맞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사서 마시긴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제는 국내 맥주들도 주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와 똑같은 맥주를 생산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 문제라고 단념하지 말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맛이 좋은 한국에서 독자적이고 다양한 맥주들을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진술한 이야기였습니다.